자, 이번 시간은 2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능 또는 기능적 조직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직능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 라인, 스텝 부분 자체가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라인 조직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오래된 그런 조직 형태로서 우리가 그 계층적 구조와 전문화의 원리를 토대로 조직 전체가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한 조직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장점 자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직무 분업이 가능하고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고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용이한 데 비해 단점으로는 전사적인 정책, 전략, 계획이 어렵다. 그 다음에 물류 전문 집단의 육성이 곤란하다. 부서별 상이한 기능 수행으로 조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조직이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그게 라인 스텝형 조직이 되는데요. 라인과 스텝 기능을 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라인의 일과 스텝의 일을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 부문과 지원 부문, 작업은 라인이 직접 담당을 하고 지원 부문은 스텝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된 조직이 라인 스태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점은 지휘, 명령, 체계의 일원화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데 비해서 단점은 권한이 너무 이제 상사 한 명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의사결정자 단독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뭐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라인 스텝형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업부형 조직이죠. 그래서 사업부형 조직은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 부서화 방식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업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부서는 라인과 스텝 부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기완결적 구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장단점도 역시 있죠. 장점으로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이 유리하고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부서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단점은 부서 간 조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부서 간의 경쟁 자체가 과열될 때 전체 조직적인 어떤 갈등이 유발되어진다. 제품 라인 간 통합과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부형 조직보다도 더 수용되고 있는 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직능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프로젝트 단위.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에서 발전한 형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전문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하고 내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이원 체계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 역할상의 그런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인사고과 방식인데 근대적 인사고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인사고과는 중요 사실을 기록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중요하게 했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기업 목표 달성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큰 중요 사실에 중점적으로 기록 검토하여 그 평가받는 사람, 피고과자의 직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자기신고법은 자신의 능력과 희망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적자원의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면접법은 면접관이 피고과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을 업무 수행력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작업 개선이나 책임을 명확히 직무 우선순위 요소들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법은 해당 종업원이 상사와 더불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죠. 행동기준 고과표다라고 하는 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달성하였으면 어떠한 직무 수행이 더 나은 결과 경영 성과를 초래했는지 동기 유발의 그러한 행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다. 위원회 지명법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면평가법이에요. 자, 고과자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그 고과를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는 주로 업적을 평가를 하고, 부하는 리더십에 대한 걸 평가하고, 동료는 협업도에 대한 걸 평가하고, 고객 같은 경우에 고객의 어떤 대응성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다면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고과를 했을 때 그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러한 평가상의 오류 자체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인데 현혹 효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혹 효과는 현혹하다, 뭐 혹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어떤 면을 기준으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전에 뭐 나한테 친절하게 인사했어. 친절하게 인사한 그 면만을 가지고 다른 면까지 그냥 같이 좋게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게 현혹 효과다라는 게. 간대화 평가는 아유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척질 일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실제 능력보다 그냥 과대하게 평가를 해주는, 이게 관대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심화경은 평가자가 잘 모를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래 보통 가운데에 놓자, 이렇게 하는 게 중심화 경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류상에서는 규칙적인 오류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 판단성이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 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꼭 넘어지는 그곳에 가면 또 넘어지는 경우에 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열심히 저기 하고 했는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커서 어떤 잘못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오류는 항상 평가자가 뭔가 그 반복적으로 그 평가를 잘못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규칙적 오류고, 시간적인 오류는 최근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최근 실적 또는 쉽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기억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가장 먼저 얘기 불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기억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 평가하는 사람이 나하고 그 평가받는 사람의 능력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이제 대비 오류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오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 간에 어느 한쪽이 우수하면 당연히 다른 것도 우수하겠지.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지를 않고. 자, 이게 이제 논리적 오류다라는 것하고, 지각적 방어는 자기가 지각할 수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는 이러한 형태. 상동적 태도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과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속성에 대한 어떤 편견. 흔히 얘기해서 뭐 이쁜 여자가 일은 잘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거는 편견이죠. 하나의 편견 자체. 이러한 것들을 상동적 태도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MROI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ROI라고 하는 거는 투자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인데, GM은 그로스 마진을 얘기를 해서 총 마진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총 재고 총 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진열대에 추가 또는 제거해야 할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해 준 게 GMROI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머천다이징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매출 총이익 대비 평균 재고 비용으로 평가를 하거나 총이익률에다가 재고 대비 매출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활동은 이제 두 가지의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본사에서 구매하는 집중 구매 방식과 그 지역 단위에서 구매하는 분산 구매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구매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 자체는 대량 구매가 가능하죠. 본사에서 다 지역 단위에서 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구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량 구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량 구매로 가격과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또 자재와 절차의 표준화와 단순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그에 비해서 단점은 아주 빨리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자재를 조달하기가 어렵다. 일단 모여서 대규모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재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분산 구매는 각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장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그 각각의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틀린데 이걸 반영할 수 있죠. 긴급 빨리 수요를 해야 되는 경우에 유리하고 구매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에 대해서 이제 단점은 본사 방침과 다른 자재를 구매할 수가 있고 구입 경비가 많이 들고 단가가 이제 소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34번 순물류와 영물류 돼 있는데 순물류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쪽으로의 물자가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영물류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를 거쳐서 원래 공급자 쪽으로 이 물자가 이동하는 이것을 영물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류는 뭐 일반적인 물류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종 제품의 포장 형태가 균일하고 가격이 동일하며 물류 계획의 수립, 실행이 용이하고 재고 관리가 편리하고 정확하며 제품 수명 주기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영물류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또는 원래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과 계획, 실행, 관리하고 반품을 적절하게 처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동종 제품의 포장 상태가 상이하고 가격이 상이하다. 물류 계획의 수립 및 실행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가 어렵고 부정확하다. 제품 수명 주기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의 영역 자체는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와 판매 물류가 있는데요. 자, 원자재를 생산 기업에게 전달하는 요 과정상의 물류를 조달 물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 기업이 내부 생산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물자가 이동하죠. 요거를 이제 생산 물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판매 물류 또는 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영역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36번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서 상류라고 하는 건 상업활동이고 물류는 물자의 이동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지점 및 영업소로 경유하게 된 단계를 통합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자, 지점 및 영업소의 수주를 통합할 수 있으므로 배송 차량의 적재율 향상과 유효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고의 편제 및 과부족이 해소된다. 4번째, 창고의 자동화, 하역의 기계와 공동 수배송 등의 물류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 물류 공동화의 효과다라고 하는 건 표준은 동일 규격, 동일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공동은 같이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류 표준화의 효과는 물류비가 절감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지고 물류 공동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것하고요. 일괄 물류 체계가 가능해지고 이거 일괄 물류 체계는 생산자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중간에 이렇게 환적을 하거나 그걸 해체를 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을 일관 그 물류 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류기계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고 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류 공동화는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금 조달 능력이 향상되어진다. 그러니까 창고를
내가 전체 비용을 다 내서 할 필요 없이 일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수송 단위가 대량화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 공동 여러 기업들의 그러한 것들을 실어니까 대량으로 하고요. 정보의 네트워크화를 구축할 수 있고 차량의 유동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빈도 소량 배송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라고 돼 있고 수배송의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38번 물류 비용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 트레이드 오프는 뭐라고요? 상충 관계. 그래서 어떤 게 효과가 이만큼이면 반대 효과가 나서 그 효과를 없애는, 상쇄하는 그러한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서비스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서비스는 증가하게 된다. 창고가 많을수록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좋아지죠. 단 비용은 증가하게 되죠.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재고비와 재고 유지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총 비용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시설 투자비와 안전 재고의 합은 증가한다. 창고 수가 증가할수록 운송비는 감소한다. 창고의 수는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수배송, 우리가 물류 공동화의 하나가 이제 수배송 활동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공동 수배송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공동 수배송의 장점, 화주 입장과 운송업체적인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죠. 그 다음에 소량의 물품이 집화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차 분량이 되었는데 이제 공동으로 하니까 나는 10개만 하더라도 다른 쪽에 다른 쪽에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한 차 분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 물품의 집화 배송이 가능하다. 일괄 검수가 가능하고 물류 공간에, 그러니까 창고 공간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 교통 혼잡 완화, 차량 대수가 줄거나 이렇게 되니까 교통 혼잡의 완화,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송업체에서는 수송 효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실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상이 가능하고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고 물류 요원을 작은 차를 여러 개를 확보하는 것보다 큰 차 하나를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런 물류 요원들을 감소할 수가 있다. 지나친 서비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운송업체에서의 그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도소매 물류 고객 서비스의 원칙 해가지고 이건 물류 서비스의 원칙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3S 1L의 원칙. 3S는 speedy, surely, 그 다음에 surely, safety 해가지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하고 가격은 low price 해서 low, 저렴하게 라는 게 3S 1L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7R이라고 하는 건 right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right가 들어가서 7가지가 들어가는데 right commodity, 적절한 상품, right quality, 적절한 품질로, right quantity, 적정한 수량으로, right impression, 적절한 인상으로, right price, 적절한 가격으로, right time, 적절한 시간에, right place, 적절한 장소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7R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의견이나 판단에 따른 정성적 기법과 수치 데이터에 입각한 정량적 기법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러한 정성적 기법은 전문가들의 집단에 물어보는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시장,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시장조사법, 그 판매하는 사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판매원 이용법, 그 다음에 각계각층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는 패널 조사법,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로부터 유추하는 역사적 유추법이 정성적 기법에 해당되어지고요. 수치 데이터의 어떤 공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시계열 분석, 인과형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는데 시계열 분석이다라고 하면 일정 시간 동안 그 판매된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정량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분석하는 기법이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회귀분석 모형, 계량경제 모형, 그 다음에 투입 산출 모형, IO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유닛 로드 시스템 하게 되면 단위 적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 단위로 적재를 한다. 뭐 보관도 하고 운송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두 가지의 용구 자체가 팔레트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유닛 로드 시스템은 협동 일관 수송의 전형적인 수송 시스템으로 하역 작업의 기계화 및 작업화, 화물 파손의 방지, 적재의 신속화, 차량 회전율의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비 절감의 최적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일정 양식, 거의 화물 취급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일정량을 하기 위해서 팔레트 위에서 싣고 가게 되면 팔레트 유닛 로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고,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가게 되면 컨테이너 유닛 로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레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유닛 로드 시스템 단위 적재를 하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 자체를 팔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풀이라고 하는 건 공동 이용하는 형태, 이거를 팔레트 풀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문하는 방식, 발주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일정 양식 매번 주문할 때마다 똑같은 양식 주문하는 방식을 정량 주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주문하는 수량은 바뀌는데 때에 따라 바뀌는데 이 주문하는 날짜가 똑같은 날, 매달 뭐 5일이라든가 뭐 10일마다 주문한다든가 이렇게 기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 주문 발주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재고 방식 자체는 이 정량 주문 방식하고 정기 주문 방식의 뭐라고 얘기하죠? 중간 단위, 뭐 좋은 점들을 뽑아서 이렇게 유지하는 방식인데, 안전 재고를 이제 높게 뭐 그래서 정량이라고 하는 것과 정기 여기에 대한 것들의 장점 자체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져야 되는 걸 안전 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안전 재고의 양이 정량이나 정기 발주 방식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44번에 보시면 안전재고량이 나오죠.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갖고 있는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품절 발생 확률의 반대 개념으로 조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갖고 있어야 되는 재고량이 안전재고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달 기간의 평균이 길어지더라도 조달 기간에 대한 편차가 같다면 안전재고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 변동의 분산이 작아지면 수요 변동의 분산입니다. 안전재고량은 감소합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분산이 작아지면 조달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작아지면 안전재고량은 감소하게 된다. 생산 수량의 변동폭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안전재고량은 감소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서비스율은 납기의 이제 납품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주문한 양에서 납품되어진 양을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문량에서 결품 부족된 거 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양에서 주문량을 나눠주게 되면 뭐 결품 부족한 게 제로다라고 하면은 위아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율이 10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100개를 주문했는데 1개가 왔다. 그러면은 99분의 나누기 100 하니까 0.99 곱하기 100해서 99%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율은 99%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오더율은 이 부족분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율이 99%다라고 하면 1%가 채워지지 못한 거잖아요.
이 1% 자체가 백오더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고 회전율은 총 매출액에서 평균 재고액을 나누거나 출고량에서 평균 재고량을 나눈 이게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평균 재고량은 월 초에 있었던 거하고 월 말에 있었던 재고 이것을 합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재고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일수는 현재 재고 수량을 월 평균 출하량으로 나눈 것에 곱하기 30일이다라고 돼 있고, 안전재고량은 안전개수 곱하기 수요의 표준편차 곱하기 조달기간의 재고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문점은 일일 수요 단위 곱하기 조달 시간하고 점검 시간에 점검 시간을 더한 것에 일일 수요 단위를 곱해주고 거기에 안전재고량을 더하면 주문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문량은 주문점에서 가용재고를 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로스율, 상품 로스율은 잊어버렸거나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로스 상품의 액수를 상품 매출액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나누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곱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상품 로스율이 나오게 됩니다. 매입 함도는 계획된 월말 재고에서 조정된 재고를 뺀 것을 얘기를 하고, 월초 계획 재고액은 연매출 예산을 예정 상품 회전율로 나눈 것에 거기에 1 플러스 월 매출 예산액 나누기 월 평균 매출 예산액의 그 합을 2분의 1 평균으로 한 거죠. 여기의 값을 곱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월초 계획 재고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EOQ 모형은 루트분의 H분의 EDS 이렇게 그냥 계산했어요. 그래서 H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개당 재고 유지 비용을 얘기하고, D는 연간 평균 수요량, 연간 수요량을 얘기를 해요. 평균 수요량이 아니라 연간 수요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 곱하기 연간 수요량, 그 다음에 EDS, S, 여기서 뭐 C0라고 돼 있는데 S 자체는 주문 비용, 1회 주문 비용 자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OQ라고 하는 건 경제적 주문량, 이거는 H분의 EDS, 여기서는 CK분의 ECO D의 루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ABC 재고관리 시스템은 재고관리 시스템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러한 것들을 상품의 가치 자체가 A 품목은 아주 높은 거고 B 품목은 적당한 거고 C 품목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재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품목 같은 경우는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집중 재고 관리를 하지만 C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기적인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트 시스템은 소량을 필요한 시간에 나누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지트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택배 간선 운송 시스템은 포인트 투 포인트, 이거는 직접적으로 포인트와 포인트 간을 연결하는 시스템이고, 허브 시스템이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가운데 허브가 있고 각각의 지점에서 모든 게 중간으로 와서 여기에서 허브에서 분산시켜주는 이러한 게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역 시스템 및 하역 방식은 오더 피킹 시스템, 이거는 주문을 받아서 주문별로 창고에 있는 것을 빼서 내보내는 방식이 오더 피킹 시스템이고, TOFC다라고는 트레일러 온 플레이트 카 해가지고, 이거는 뭘 저기를 하냐면은요, 그 화차, 기차 있잖아요. 기차의 화차에 트레일러채 옮겨서 운송하는 방식이고, COFC 방식은 이 화차에 뭐만 하냐, 컨테이너만 실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TOFC하고 COFC 방식이 있고, 뭐 피기백 방식하고 캥거루 방식, 뭐 이러한 것들은 TOFC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올라가는데 트레일러를 그냥
화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피기백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화차가 조금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자체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방식은 우리가 그거는 이제 캥거루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방식은 관리 회계 방식하고 재무 회계 방식이 있는데, 관리 회계 방식은 일반 기준이고 재무 회계 방식은 간편한 간이 기준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회계 방식은 관점 자체가 인력, 자금, 시설, 계획 등 계획 및 통제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재무 회계 방식은 기업의 손익 상태, 재무 상태, 이것을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세하게 그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은 관리회계 방식이고,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식은 재무회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아웃소싱은 외부 업체에게 물류 기능을 전달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정시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소요와 인력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업 내 기밀, 운영 관련 노하우의 영업상의 그러한 노하우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아웃소싱에 따른 부서 간의 업무가 상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웃소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3자 물류, 서드파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3PL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제3자 물류가 있는데, 이거는 물류 기업이 물류 부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3자 물류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기업은 이 물류 부분 자체는 비핵심 역량이니까 잘할 수 있는 기업에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고, 물류 관리의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물류 서비스의 수요 변동에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물류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 제3자 물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단점은 물류 과정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우려가 있고,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되어지며 전략적 정보의 노출이 우려되고 물류 비용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자,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 기대 효과는 재고가 감소되고 비용이 절감되며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안정된 공급과 고객 만족 향상, 자금 흐름의 개선 자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간 키, 그 핵심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건 핵심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는 거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